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북시사 토론창 오원근입니다. 오늘은 11월 월간 뉴스 분석 시간인데요. 그동안 보도된 수많은 뉴스 가운데 좀 더 들여다보고 싶은 뉴스, 궁금한 뉴스를 선정해서 오피니언 리더들과 함께 구체적으로 짚어보고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먼저 나오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원 국민의힘 청주 흥덕 당협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일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맞은편에 신용한 전 서원대 석좌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진아 충북 자치시민연대 시민자치국장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럼 월간 뉴스 분석 첫 번째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대통령 공약에 포함돼 국정 과제로 추진 중인 국립 AI 바이오 영재학교.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에 이어 올해 31억여 원의 설계비가 확보돼 지금쯤 설계 마무리 단계여야 합니다. 그런데 설계 공모를 앞두고 500억 원 넘는 건축비를 어떻게 나눌지 충북과 기획재정부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절차는 멈춰버렸고 설계 착수조차 못하자 정부는 내년도 예산 안에 학교 건축비를 넣지 않았습니다. 이달 말까지인 국회 예산안 심사 중 되살리지 못하면 차질이 불가피했는데 양측이 충북 30% 분담에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7개월 만에 설계 공모가 시작됐고 내년에 착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가장 시급한 첫 고비는 넘긴 셈인데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당장 2주 안에 내년에 쓸 건축비 200억 원을 정부 예산안에 반영시키는 게 첫 번째. 다음 단계는 충북 몫인 건축비의 30%, 즉 210억 원을 누가 얼마씩 분담할지 정하는 일입니다. 충청북도는 50억 원 상당의 부지를 내놓은 만큼 나머지는 충북교육청과 청주시가 내길 바라지만 도교육청의 공식 입장은 충북 몫의 30% 분담인데다 청주시는 분담 자체가 어렵다고 밝혀 난관이 예상됩니다.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김동원 위원장님. 예, 공주에 하늘고등학교가 있고 또 천안에 북일고등학교 같은 자사고가 있습니다. 예. 자사고 35곳, 영재고 8곳, 국제고 8곳. 이게 전국의 이른바 영재교육, 수월성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인데 충북에는 한 군데도 없다는 현실이 참 역시 충북의 도세가 그만큼 약하구나. 국토의 정중앙에 있는 국토 중심이라는 그렇게 천혜적인 지역적인 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월성 교육에서도 충북은 혜택을 못 받고 있구나라는 그런 점을 감안을 하면 이번에 카이스트 부설 AI 바이오 영재고등학교의 유치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런 면에서 충북 내의 어떤 인재들을 외부에 의탁을 할 필요 없이 충북 내에서 얼마든지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더더군다나 흥덕구 오송읍 연재리 일원에서 22,500제곱미터의 부지가 또 확보가 되고요. 이것이 카이스트 오송 캠퍼스가 이미 사실상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대학교와 고등학교의 연계교육 이런 처음 시도해보는 그런 의미 있는 작업이 비로소 첫 삽을 뜰 그런 순간이다 하는 의미에서 평가를 해보고 싶습니다. 예. 특화고냐, 천재고냐, 영재고냐 우리가 이 개념에서부터 또 수월성 교육이냐, 평등교육, 행복교육이냐 지금 도가 예산을 어떻게 분담하고 시가 어떻게 할 거냐, 교육청이 어떻게 할 거냐, 정부 예산을 어떻게 딸 거냐 이런 강론을 논하기에 앞서서 왜 우리가 지난 10여 년 동안 영재고가 굉장히 우리 지역에서 논란이 됐는가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 앞으로 나갈 거를 생각할 때라고 봅니다. 이시용 지사님 때부터 굉장히 영재고에 많이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저에는 수월성 교육에 대한 향수들이 있는 거죠. 옛날 명문 고등학교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거. 그럼 우리가 충북 지역의 대학 입시를 보면 어느 정도 그게 어느 정도는 기초적인 그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우리 충북의 학생 비율이 약 3.1%입니다. 인구 비율로 봤을 때 전국에서. 그런데 소위 서울대학을 진학하는 그 비율에 있어서는 이제 훨씬 낮습니다. 2.04% 정도 이렇게 이제 되고 있는 거죠. 전체 비율에서 봤을 때는
전국에서 그래도 순위로 치면 한 12등쯤 한다고 합니다. 17개 지자체 중에서. 이런 거에 이제 집착을 하고 하다 보니까 본질적으로 영재고라는 건 사실은 천재를 뽑는 학교가 아니잖아요. 그 분야에 탁월한 사람을 뽑는 거지 전체를 잘해서 전체 뭐 수능을 잘 보고 뭐 천재를 뽑는 이건 아니잖아요. 이런 개념이 어느 순간부터 대학 입시를 잘 보는 학생으로 뽑는 걸로 이게 변질이 된 거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근본 출발을 다시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 지역 인재를 할당해서 뽑을 거냐 전국적으로 뽑을 거냐 이런 것도 정말 대승적으로 다시 봐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지역만을 생각한다 그러면 지역 할당이 있으면 좋죠. 당연히 30%를 교육청에서도 요청을 했고 보통 한 20%또 사회 보장의 대상자들을 한해서 뭐 몇 5%, 7% 이런 특혜를 주는 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그러면 이 영재고의 근본 취지에 맞느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대국적으로 다시 봐야 되는 이 시점에서 본질적인 부분을 다 같이 고민하고 제대로 출발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주변 지인들을 보면 아이가 좀 뛰어나다 또는 뛰어나지 않더라도 학업 열이 강하신 학부모님들은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또는 중학교 저학년에 사실 가깝게는 대전이나 서울까지 이사나 전학을 고려하시고 실제 행하시는 분들을 종종 봐왔습니다. 이렇듯 청주에는 영재고나 자사고 국제학교가 없기 때문에 계속 그 지역의 우수 인재가 타지로 나간다는 비판이 있었는데 이번에 영재학교가 충북 오송에 설립됨으로써 또 우수한 인재들을 키우고 계신 학부모님들 그리고 또 타 지역에서도 보니까 되게 관심 있게 학부형들이 뭐 맘카페 등을 통해서 요거 다 기사를 이렇게 퍼나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충북에 또 청주의 위상을 또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장이라도 사실은 영재고 설립의 모든 과정이 다 마무리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갈 길이 굉장히 멀다. 산 넘어 산일 거다라는 생각이 우선 좀 들었고요. 뭐 지역의 교육 공공성이라던가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뭐 평등한 교육이라는 관점의 질문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이야기도 필요할 것 같고 현재로서는 당초 예산안보다 굉장히 기재부와의 협상에서 충북도가 밀린 상황으로 예산안이 결정이 됐어요. 그러면 앞으로의 이 뭐 운영비라던가 이런 조율이 남아 있다라고 하는데 그 과정마다 지금처럼 결국은 충북도가 뭔가를 양보하고 더 많이 내놓고 하는 방식으로 더 악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전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 과정 안에서 영재고, 뭐 AI 바이오 영재고라고 하는 충북도가 가고자 하는 십수년간 요구해왔던 수건 사업이 이루어졌다라고 기분 좋게 이야기하지만 그 과정마다 사실은 꽤 많은 기관들끼리의 갈등이나 논란들이 있을 거다. 그것들을 어떻게 풀어가는지 또 그 안에서의 많은 학부모들이나 지역 주민들의 의사가 어떻게 담겨지는지에 대한 과정이 굉장히 중요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사업 예산 분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어려움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요? 네, 김 위원장님. 예, 사업 예산까지 우리가 언급을 하면은 조금 전에 산 넘어 산이란 말씀을 하시셨는데 예, 저는 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산 넘어 지뢰가 숨겨져 있다 하는 그런 얘기도 될 법한데요. 곳곳에 암초가 도사리고 있어서 이게 2007년도 개교를 지금 목표로 하는데 이게 2027년 예. 그렇죠. 3년 뒤에 그러니까 정작 2년 정도밖에 준비할 기간이 남지가 않았기 때문에 예정대로 이렇게 순탄하게 개교를 할 것이냐라는 면에서는 또 퀘스천이 의문이 듭니다. 사업 예산 이게 지금 대통령 공약에 포함이 돼 있는 사안이거든요. 예. 예, 충북의 영재 교육, 수월성 교육에 방점이 찍히는 공약이 있었는데 이게 국정 과제로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지난 9월이죠. 예비 타당성 검사가 면제가 된 상태인데요. 예타가 면제가 됐다는 것은 준비 과정에서 하나 짐을 덜었다 하는 그런 얘기도 통합니다만은 총 사업비가 585억 원이나 드는 이 상황에서 지금 일단 부지 제공을 충북도에서 했습니다. 약 한 50억 정도의 부지를 제공을 했는데 그것을 제외하고 지방비에서 30%, 그다음에 국비에서 70%, 3대 7의 비율로 가까스로 이렇게 전체 그림이 그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총 부지 제공 50억을 뺀 겁니다. 부지 제공을 포함을 시키면은 총 사업비의 36%를 충북에서 해결을 하는 상황인데요. 자, 이제
지방비 210억 원을 어디가 부담하느냐 강론적으로 들어가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산 너머 지뢰와 폭탄이 숨겨져 있다라는 말로 연결이 될 듯합니다. 그러니까 충북도 도교육청 그리고 청주시 이렇게 각 지자체와 교육청에서 얼마나 부담을 할 것인가라는 상황인데요. 예, 의지들은 다 있습니다. 야, 충북에 새로운 교육기관, 새로운 교육 실험이 가능하다 싶으니까요. 그런데 이 윤건영 교육감도 비슷한 공약을 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단지 4대 6으로 건축비를 분담을 하자 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이렇게 파워게임 양상이 벌어지는데요. 저는 이 교육청에서 상당 부분 전향적으로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예, 문제는 이제 시청, 청주시청에서 이거는 우리 지금 시장의 공약 사항이라고 관계가 없다라고 그 공부 파트에서 얘기들을 하는데 그렇게 나오면은 뭐 될 일이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청주시도 말씀드린 대로 충북의 수월성 교육의 새 장을 여는 의미 있는 그 첫 삽이기 때문에 청주시도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강조를 하면서 충북도는 이 다른 기관의 그 맞천격이로 뭔가 조금 더 솔선수범하는 그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야 폭탄이 제거가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청주시 입장을 보면 실제 그렇게 답변을 했는지 모르지만 보도만 나온 걸로 보면 충북도의 사업이라서 청주시는 이게 마치 관심 없는 듯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육청도 난색을 포했습니다. 일단 물론 이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죠. 시간이 가면서. 그런데 저는 아까 이제 본질적인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왜 우리 지역의 영재 고등학교 유치에 대해서 그렇게 힘을 썼는가? 정말로 이게 본질적으로 무엇에 기여를 할 것인가? 우리는 살면서 매번 청주를 교육의 도시라고 했습니다. 예. 근데 왜 교육의 도시냐라고 물었을 때 지금 와서는 제대로 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거슬러 가면 신라시대까지 거슬러 갑니다. 진흥왕 때까지도 거슬러 가요. 그래서 철당간에 보면 학원경, 학원낭중이라고 그래서 일종의 이제 향교 같은 것들이 있던 것이고 청주 향교, 최근에는 학생 비중이 전체 인구의 3분의 1에 달하기 때문에 학생 인구가 높아서 교육의 도시다. 이런 식의 개념까지 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라도 청주의 간판으로 교육의 도시다 했을 때 내세울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런 개념도 봐야 될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이제 국제학교로 연결이 됩니다. 국제학교를 유치했을 때 경제적 효과, 기타 주변 상권에 대한 문제, 정주 기능의 문제 이런 것들은 제주국제학교를 보면 뭐 여실히 아실 수 있습니다. 청주공항 활성화와 항상 맞물리는 하나의 아젠다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영재고를 유치해놓고 제대로 못했을 때 국제 고등학교나 국제 중학교 이런 것들이 국제학교들이 제대로 올까요? 그런 홍보 기능이 될까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출발해서 굉장히 심플하게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교육청도 30% 지역인재 할당을 이미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역인재 할당을 요구를 하려면 그에 마땅한 또 책임을 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충북도, 교육청, 청주시 모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전국에 영재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인공지능 AI, 바이오 영재학교가 다른 영재학교와 달리 어떻게 차별화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정 변호사님. 예, 그 여태까지 보면 영재고나 과학고 출신 그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학교의 설립 취지와 무색하게 그 의대를 가는 수단으로 각종 페널티를 부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며칠 전에 기사를 봤는데 광주 소재의 한 일반고의 학생들, 영재학교도 아닌 일반고의 학생들이 북한에서의 오물풍선 날리는 것을 보고 그 풍선을 잡는 AI 드론을 개발했다는 그 기사를 보았습니다. 보면 기사를 보고 학생들이 자치적으로 몇 명 뜻을 같이 하는 친구들이 모여서 과학교사 선생님한테 이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좀 도움을 주십사 요청을 하고 학교는 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예산도 또 지원을 하고 운동장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허가를 해줘서 결국에 AI 드론을 통해서 하늘에서 그 오물풍선을 잡을 수 있는 그 개발에 성공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조금 결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 오송 AI 바이오 학교가 추구하는 그런 학생상, 교육상에서 이 기사나 사례가 좀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최국장님 어떻게 차별화해야 될까요? 예, AI
바이오 영재학교 어렵습니다. 말부터 어려운데요. 차별성, 경쟁력이 사실은 이 충북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영재고의 핵심이 되어야 할 거고요. 예. 이미 전국적으로 8곳의 영재고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영재고들과의 AI, 거기다 이제 바이오까지 더해진 이 영재고 방식이 어떠한 차별성을 보일 것이냐. 커리큘럼부터 가르치는 선생님들부터 아니면 이제 그 교육과정 전반이 어떻게 다른 모습을 보일 것이냐가 더 핵심일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은 아직은 없는 것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전국 이제 뭐 지역에 설립되는 학교이긴 하지만 전국 단위로 학생들을 모집하는 사실은 지역 학교라고 보기엔 좀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에 이 영재고에 오고 싶어하는 학생들을 얼마나 유치할 것인가, 그것에 굉장히 관건이 굉장히 많은 그 커리큘럼이나 교육과정 안에 들어가야 하는데, 현재는 뭐 일단 영재고를 설립해 로만 꽂혀 있지 그 안에서 어떤 교육을 할 것인지, 그 아이들과 어떤 인재를 양성할 것인지에 대한 큰 그림은 전혀 없다. 그리고 최근에 뭐 몇 학점 커리큘럼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이후에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다라는 이제 인터뷰들을 봤어요. 근데 그런 과정들이 그림이 없구나라는 걸 스스로 좀 증명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 차별화라는 걸 성공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많은 예산을 들여도 그냥 허울뿐인, 그냥 뭐 좋은 대학을 보내기 위한 또 하나의 장치로서의 역할을 넘어서지는 못할 것 같다라는 굉장히 우려가 큽니다. 네, 차별화를 위한 걸까요? 뒤늦게 학교명에 바이오라는 이름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추진해온 전문가 선생님 초빙 문제, 또 준비해온 커리큘럼을 다시 해야 한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는데요.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 충북도에서 13가지 역점 사업을 순위별로 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관철하고자 했던 게 AI 영재고였습니다. 바이오라는 건 없었죠. 그런데 뒤에 이제 가면서 광주랑 경쟁이 되고 하면서 광주는 AI 영재고가 됐고 저희는 AI 바이오 영재고가 됐습니다. AI 인력이 우리나라에 약 2,500명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전문 인력이. 그중에 박사급 인력이 약 400여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요즘 유튜브나 이런 데 찾아보시면 금방 알지만 AI 박사급 인력이 미국에서는 약 연봉 12억 원, 13억 원 이상 됩니다. 한국에서도 4억대 연봉 받는 분들이 허다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AI 특화 인력을 기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어렵다. 아주 최첨단 AI 이런 기술들을 개발하는 것만 해도 또 지역 대학이라든지 연구소, 정부 기관과 연계하는 것도 어렵다. 하물며 바이오 영재라는 건 거의 들어본 적이 없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바이오 영재라는 게 소위 이제 수학, 과학, 화학, 물리학 이런 것들이 다 집결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갑니다. 실제 우리나라의 수많은 제약회사라든지 바이오 관련해서 개발하는 연구기관 이런 데를 보면 실제 수조 원을 정부 차원에서 들이고도 실패하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렇기 때문에 참 만만치 않은 게 같이 지금 섞여 있다. AI도 융합의 영역이지만 바이오까지 융합이 돼버렸으니 정말 어려운 영역이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나온 게 그러면 지역의 대학과 할 거냐, 카이스트랑 할 거냐 여러 논란이 있었고 카이스트랑 한다고 했을 때 지역에서 굉장히 불만이 많으셨죠. 하지만 대한민국 전체로 본다 그러면 그 어려운 AI에 그 어려운 바이오가 붙었으니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기관이라고 하는 카이스트랑 하는 것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양보해서 최고 인력을 그러면 길러보자. 이런 것들로 가는데 충분히 우리가 어느 정도는 양해를 하자. 그러면 거기에서 제대로 된 커리큘럼을 만들고 하는 이게 정말 큰 숙제로 다가와 있어서 지금까지 고민하고 예산 따고 이런 거에서 정말 훨씬 더 세심한 고민을 하지 않으면 진짜 학교 단계에서 실패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AI는 사실 지금 우리가 유치하려고 하는 그 영재고등학교뿐만이 아니라 자사고 영재고가 이미 AI에 모든 초점을 맞춰 놓고 있죠. 미래의 대세가 AI라는 것은 뭐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AI 영재고등학교에 바이오를 들어간 것은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뭐 신의 한 수까지 그 언급을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이 바이오가 우리 오송 이 세계의 바이오 허브 센터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지금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도 수천억 원의 그 투자를 앞으로 하겠다, 임기 내에 하겠다 하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AI를 적용한 바이오의 신기술, 첨단 기술, 이거는 우리의 생명 연장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보건, 의료, 산업에까지 연결을 하는 상당히 신의 한 수 성격이 들어가 있다. 그리고 특히
카이스트가 인근에 있다는 것은 굉장히 유리한 조건입니다. 카이스트가 원래 이 본원은 그 대전 대덕단지에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오송에 카이스트 분원이 생기게 되면은 카이스트의 그 인력이라든가 인프라스트럭처를 그대로 전용을 해서 대학과 고등학교에 이 윈윈되는 하나의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굉장히 중요한 이치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오송에는 첨단 의료 복합단지와 바이오 산업의 허브가 이미 조성이 돼 있습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보건의료 5대 국책기관이 오송에 있다는 것이죠. 식약청, 질병관리본부, 보건산업진흥원을 비롯해서 5가지 국제연구기관이 이 오송에 집약이 돼 있다는 그런 것을 최대한으로 살리면은 이 AI 바이오 영재고등학교는 다른 데 비해서 상당한 차별화에 성공을 할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봅니다. 사실 이게 말장난이 되어서는 좀 곤란하다라는 문제의식이 전 좀 있습니다. 그리고 AI 바이오 영재구가 된 과정도 사실은 충북이 먼저 원해서 바이오가 붙은 게 아니라 대통령실 이제 인수위 과정에서 바이오를 붙이는 게 어떻겠냐라는 제안이 시작된 거고, 당시에 기사들을 아마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AI 영재고도 좋은데 AI 바이오 영재고는 더 좋네,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무조건 다 좋다, 영재고 우리가 추진하던 거니까 다 좋다가 아니라 과연 그 안에 바이오라는 게 굉장히 전 무게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충북은 더더욱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설명해 주신 많은 배경 때문에라도 더 그런데 그 부분이 어떻게 이 안에 담길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굉장히 정교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껏 AI 영재고를 위해서 십수년 동안 이제 도민의 염원이라고 했는데 수년 동안 준비해온 선생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이 준비해온 것이 이 바이오가 얹어지면서 다소 좀 이렇게 흐트러지면서 다시 수립을 해야 된다, 이런 이제 우려들도 사실은 지역에서 있었는데, 이 부분들이 뭐 충북에 있는 AI 바이오 영재고니까 가야만 한다라는 경쟁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저는 보완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이 부분들 그냥 하면 좋지, 너 들어가면 좋지가 아니라 좀 심도 깊은 고민이 전제되어야겠다라는 자꾸 이제 우려 말씀만 드리게 되는데, 그런 걱정, 지역을 위한 고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내륙의 바다 충주호 한가운데 솟은 봉우리. 지난 2020년부터 충주시가 주민 수건 사업으로 출렁다리를 추진 중인 지역입니다. 최초엔 전국 최장거리인 332m로 추진됐지만 현재까지 나온 안은 268m로 사업비는 105억 원가량 들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사이 인근 제천엔 옥순봉 출렁다리가 개장했고, 전국적으로도 2020년 180곳에서 올해 7월 254곳까지 늘어난 상태입니다. 대부분 개통 초기엔 수많은 관광객이 찾았지만 반짝 개점 효과만 누리고 인기는 시들어졌습니다. 하지만 화록동굴 외에 충주호에 특별한 관광지가 없다는 점에서 연계 관광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충주시 자체 예산 40억 원 이상이 필요한 출렁다리. 충주호 인근 주민들 사이에선 유치전이 일어날 정도로 관심을 받았지만 현 시점에서 매력적인 관광 자원인지 또 지속 가능한지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 최 국장님 먼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안타깝지만 시점도 또 내용도 제대로 못 맞춘 철진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 무책임하게 조금 이것들을 이끌어 나가려는 좀 자치단체장의 좀 적절하지 않은 판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역 입장에서는 지역에 볼거리 많으면 좋죠. 그 욕심이 없을 수는 없을 텐데, 그렇다고 이제 지역의 정체성과도 상관없고 다른 지역하고의 경쟁력에서도 밀리는 시설을 이렇게 밀어붙인다, 저는 그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최초 기획했던 5년 전과의 지금은 분위기도 다르고 여러 여건이 다릅니다. 그러면 중간에 판단해서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도 저는 자치단체장의 용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좀 제 고민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정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출렁다리와 관련된 기사를 검색해 보면 꼭 나오는 단어들이 우후죽순, 복붙, 복사해서 붙이기 또는 지자체판, 미투 정책이다라는
너무 흔해서 기재조차 되지 않는 이제는 그런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 이 최근도 아닌 2021년에 이미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이 출렁다리는 한 1년간은 이제 가보자 해서 방문객 수가 정점을 이루다가 7년 정도 되면 그 효과가 사라진다라는 발표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때도 늦었고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최장길이 이런 것은 이제 그 의미도 사라졌고 했기 때문에 저도 좀 뒷북 정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우리 도민들께서 정말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데 잘 모르는 게 있습니다. 우리 충북의 자연 관광, 자연 자원을 활용한 관광이 한 몇 위쯤 될까, 몇 명쯤 찾아올까 해서 대부분 잘 모르세요. 전주 한옥마을이 1년에 1200만에서 1300만 정도가 방문을 합니다. 단양이 거의 그 숫자랑 같습니다. 제천이 이미 1000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충북 관광을 하는 분들의 약 37%, 그러니까 10명 중에 3명 이상이 단양, 제천을 방문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자원을 활용한 관광을 얘기할 때 단양, 제천, 충주 등등을 묶어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충주시에서는 마음이 급해졌을 수 있습니다. 같이 인접한 지역들에서 특히 이제 도담산봉 같은 경우는 단일 지역 관광으로 랭킹 탑3 안에 항상 있어요. 도담산봉 그 자체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마음이 굉장히 급해졌다. 그런데 5년이나 지났다. 뭐 지금은 길이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벌써 550m짜리가 막 지금 지어지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뭐 무주탑 방식의 뭐 가장 길다 이런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 길이가 길어서 뭐 가고 이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조급해하지 마시고 또 많은 지역민들의 약속한 부분도 시대가 흐름이 5년이면 강산이 몇 번 변하는 이런 빠른 시대가 됐어요. 옛날처럼 뭐 10년에 변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정말 지속 가능하고 지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이익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정말 면밀하게 생각하면서 재설계 다시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네, 김동원 위원장님. 네, 저도 출렁다리를 여러 번 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 군데.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면 2번, 3번을 간 곳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뭘 생겼다라고 하면은 한 번은 가보는데 말씀하셨다시피 2번, 3번 연속성이라든가 또 가고 싶은 관광지로 인식하기에는 이게 뚜렷한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역시 이것은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 봅니다. 예, 사실 불편한 진실입니다만은 왜 이걸 출렁다리를 전국에 238개 올 상반기 기준으로 238곳이 지금 출렁다리가 있다는 건데 그중에 한 80군데가 최근 4, 5년간에 집중적으로 이걸 설치를 한 건데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이렇게 뚜껑을 열어보면은 왜 그랬을까요? 그 지자체장의 연임 욕심 이것이 아마 상당 부분 작용을 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자리에서 연임 한 번 더 되거나 아니면 한 단계 높은 선출직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것이 사실 불편한 진실입니다. 아무도 얘기를 하지를 않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반짝 특수를 겨냥한 한시적이다. 이게 말씀 7년 정도 되면은 이제 아무도 찾지 않는 허수아비 다리가 되는다 하는 그런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전시행정은 사실 그 지역 주민들이 막아야 됩니다. 어떤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그 힘을 빌려서라도.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의견 수렴, 이 주민들은 정말 그 무엇을 원하고 있느니 요 충주만의 문제는 아닌데요. 충주 요 다리도 100억 원이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자, 100억 원을 주민들을 위해서 어디에 투입을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공청회를 하거나 주민들 의견을 수렴을 하면은 출렁다리를 하자고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출렁다리는 그야말로 얼마나 멋집니까? 그리고 전시행정 아닙니까? 야, 이거 어떤 시장 이거 작품이야 라고 하는 그런 말은 듣기는 쉽지만 사실 주민 속에 파고 들어가는 복지라든가 그런 실생활에 연결된 것은 매우 빈약하다. 그래서 전시행정에 저는 표본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출렁다리 전국에 200곳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 출렁다리 현재 상황 좀 짚어볼까요? 뭐 이건 어느 분이 말씀해 주실까요? 보니까 지금 저희가 선거구를 기준으로 해보면 전국의 선거구가 지역구가 253곳입니다. 지자체 숫자가 227개입니다. 전국에. 그런데 출렁다리가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보니까 254개가 넘었으니까 선거구보다 많아졌죠. 그 가운데서 지속 가능성 여부로 봤을 때 1년이 지나면서 줄어들기 시작해서 7년이면
경제적 효과, 파생 효과가 다 없어진다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이제 지어진 게 지금 김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 80여 개. 그럼 지금 이제 그들이 한참 유효한 거겠죠. 가장 비근한 요즘 여행 많이 다니는 단풍철이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모 국회의원께서 예당 후에 그 출렁다리 해놓고 내 임기 중에 제일 잘한 것 중에 하나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어느 사석에서. 그런데 좀 있다가 논산의 탑정호라고 거기에 제일 긴 아마 국내에서 현재까지 제일 길 거예요. 550m 이상 될 거예요. 그 탑정호에 생기니까 여기가 절반으로 뚝 떨어지면서 갑자기 또 거기로 간 거예요. 즉 진짜 1년 이런 것들도 함부로 말할 수도 없는 왜냐하면 바로 인근 지자체에서 계속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면밀하게 지속 가능성 그리고 스토리텔링, 인근 관광자원 연계 이런 것까지를 다 해서 하지 않으면 지금 이 현황은 이미 너무나 차고 넘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도 충주시는 아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연계 관광이 필요하다,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이 내막을 또 들여다보면은 출렁다리를 과연 교통용으로 우리가 사용을 하느냐, 관광용으로 사용을 하느냐, 아마 8할 이상이 관광용일 겁니다. 저기에 꼭 교통 연육교라든가 이런 교통 다리를 놓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왕이면 출렁다리로 관광객도 모아보자라고 하는 건설적으로 이 놓는 데는 글쎄 전체 저는 10%가 채 안 된다고 봅니다. 철저하게 관광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급격하게 한계 효용이 체감이 되는 그런 사안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꾸준하게 10년, 20년 어떤 지역에 이 충주 지역의 대표적인 교통과 관광의 명소다라고 하는 이 시작부터 좀 정교하게 이 플랜을 짜놓는 게 아니라 말씀드렸다시피 지자체장 뭐 지금 충주시장을 딱히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바로 그렇게 목적의 어떤 그 다름에 이게 전체적인 그림이 엉클어진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도민용이 아니다. 이건 특정 집단의 그런 그 그림 그리기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너지 중요하죠. 예. 그리고 출렁다리가 생겼다고 출렁다리만을 보고 방문하는 사례는 저는 뭐 한 번 정도일 거고요. 2회 이상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의 지역 안에서의 다른 즐길 만한 관광 자원 또 자연 환경과 같이 이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곳들이 있어야만 사실은 효과를 낼 수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충주시는 오히려 거꾸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이제 최근에 이제 충북도 안에서 출렁다리가 성공한 사례로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진천에 있는 출렁다리입니다. 근데 진천에 이제 출렁다리가 주목받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농다리라고 하는 사실은 굉장히 근사한 관광 자원으로서의 뭐 역할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출렁다리가 더해진 방식이기 때문에 이것이 뭐 방송에서도 관심도 갖고 여러분이 방문도 하시는 거지 출렁다리만 딸랑 있다고 해서 그만큼 효과가 있을 것 같지는 않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또 이제 고민이 드는 게 100억 굉장히 우스워졌습니다. 자치단체에서 100억, 200억 쓰는 이 말이 서민들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이제 예산을 투여하는 것도 굉장히 좀 경계해야 될 일일 거고 이 100억 예산 중에 60억이 수자원공사로부터 받은 보상금 성격의 이제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충주 인근에 피해받고 있는 주민들에게 이 예산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하는 고민을 충주시가 오히려 해야 하는데 마치 한탕 뭐 이렇게 하듯이 꽁돈이 들어왔으니까 여기에 쓰겠어라는 방식으로 뭔가 출렁다리를 만든다 그런 곳으로 예산을 투여한다라는 방식 자체가 저는 조금 문제 있는 시작이었다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충주 관련해서 뼈아픈 거 하나만 더 지적을 드리면 불과 몇 년 전에 빛의 향연, 라이트월드 400억 이상 들어가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충주가 예산 규모가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잖아요. 인구 약 21만여 명의 도시인데 그 400억 이상이 들어간 그게 지금도 수많은 송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리고 수안부 쪽에 있는 연수원 부지 그 리모델링 뭐 재개발 등등 건 관련해서도 수많은 지역의 비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기존의 전력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다시 설정하고 계획하는 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이 관광업계에 아주 유명하게 내려오는 그런 그 경구가 있습니다. 명소는 토목공사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는 그 아주 유명한 그 말이 있는데요. 저는 뭐 아주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경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명소가 출렁다리 하나 만든다고 그래가지고 민심이 출렁출렁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다가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 계획을 만들 때 항상
주민들에게 의견 수렴하는 그런 그 소통의 작업이 먼저 전제가 반드시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시민들 반응을 댓글로 알아보겠습니다. 예, 국장님 혹시 댓글 갖고 나오... 출렁다리 한 달 후부터는 애물단지입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타 지자체에서 반짝 재미를 봤다고 소문이 나면 너도 나도 똑같이 도입하는 미투 정책이 문제의 핵심이죠. 자매품으로 케이블카와 루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라는 댓글을 보았습니다. 네, 그 타임 땡땡땡님께서 주로 이제 부정적인 댓글이 많았는데 상수원이 코앞인데 출렁다리라니 정말 생각 없다. 출렁다리 밑으로 떨어질 수많은 일회용 쓰레기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이런 댓글이 있습니다. 네, 매은 3511님이네요. 출렁다리 정말 안전합니까? 무조건 우후죽순으로 만들지 말고 안전 또 안전을 생각해서 건설해야 합니다.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라는 예. 말이 있었습니다. (198억) 원을 들인 성보박물관은 착공 약 3년 만인 지난 9월 24일 성대한 개관 축하 행사를 열었습니다. 불교 문화유산이 가득한 박물관은 관람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40여일 만에 다시 찾은 박물관은 불이 꺼진 채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설계보다 953제곱미터를 더 넓게 지은 불법 건축이 드러나 보은군의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한 겁니다. 원래 숲이었던 만큼 산림도 더 훼손됐습니다. 이 때문에 보은군은 그날 행사가 개관 못하는 개관식임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애초에 쓸 수 없는 건물이었던 건데 보은군이 법주사 요청을 용인하면서 행사뿐만 아니라 관람객 입장도 가능했던 겁니다. 한편 법주사는 설계대로 건축을 맡겼을 뿐 시공사가 잘못한 거라며 내용을 잘 몰라 군이 하라는 대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신 교수님. 네, 속리산 법주사 정말 우리 지역민들의 자랑이죠. 정말 큰 자랑입니다. 제적 스님들만 해도 425분이 넘고 말사까지 하면 105개가 넘는 그야말로 덕숭문중, 그 불교에서 말하는 조계종 문중의 덕숭문중, 또 좁게 가면 금우문중의 대표적인 사찰, 우리가 흔히 호서 제일가람이라고 일컫는 정말 우리 지역민들의 자랑 중에 자랑이죠. 그런데 관리, 건물 새로 이제 짓고 준공도 못했는데 했다, 이런 부분이 나왔다는 게 너무나 안타깝고 아쉽고 좀 정말 우리 지역민들의 자랑이 조금 부끄러움이 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좀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정 변호사님. 예, 저는 변호사로서 이 기사를 보고 정말 좀 눈을 의심했는데요. 위법이 위법을 꼬리를 물고 있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산지관리법은 산지를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기 때문에 이 위반 사실에 대해서 엄격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작년에 담당했던 사건은 속리산 내 자기 토지 위에 그 식재된 그 나무들이 좀 수령이 오래돼서 좀 썩어가는 것 같다라고 해서 10그루 정도를 허가받지 않고 뽑아낸 사건이 강하게 형사처벌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80평이 넘는 산지를 훼손하여서 건축을 했는데 이것이 허가권자인 보훈군소로서는 사실은 이걸 처벌을 위해서 형사 고발 조치도 하고 원상복구 명령도 해야 되는데 이게 성격이다 보니 이런 불법 상황을 다 용인해주고 변경 허가를 그대로 해주겠다라는 것은 저는 참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김동원 위원장님. 예, 아까 출렁다리가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이번 경우에는 탁상행정이 떠오릅니다. 정말 모든 행정을 자기 이 자리에서 현장을 한 번도 체크를 하지도 않는 상황에 이 얼마나 어이가 없으면은 무허가 건물 개관식에 국가유산청장과 보훈군수가 떡하니 참석을 해서 축사까지 하는 그런 아주 보기 드문 정말 이걸 어이가 없다고 그러죠. 이런 것들은 탁상 행정의 전형이다. 이거에 대해서 보훈군은 사실 할 말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법주사이기 때문에 가능한 현상으로 저는 봅니다. 충북에서 우리 신용환 교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법주사가 아니면은 이게 가능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법주사라는 충북에서 차지하고 있는 걸출한 그 종교 단체와 그 관할 지역인 보훈군에 서로 봐주기, 밀어주고
땡겨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런 참상이 났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요. 참 더 이상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됩니다. 이게 충북에서 더더군다나 법조사에서 무허가 건물 개관식을 했다는 그 자체가 충북의 어떤 이 위상을 추락시키기에 충분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최 국장님. 예, 아마 기사 같이 보신 분들은 황당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사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900제곱미터 이상이 잘못 이제 초과됐다라고 하는데, 우리 흔히 이제 잘 아는 표현으로 평수로 이제 하면 300평 가량 되거든요. 이게 실수로 가능한 정도의 면적인가라는 의문을 표하시는 분들도 저는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위원장님, 법주사가 차지하는 굉장히 큰 영향력, 지역 안에 또 보은 안에서 굉장히 하시는 일도 많고 그만큼 영향도 크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시공사가 알아서 했다, 군이 시키는 대로 한다라고 하는 법주사의 해명도 저는 좀 부적절해 보이고요. 무엇보다 보은군이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했던 것에 대한 해명이 이미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이고 개관식만 하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니까 큰 문제 없다라고 응답을 했거든요. 근데 이런 것이 얼마나 이 문제가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심각한 문제인지를 인지조차 못하고 있는 보훈군의 책임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이제 지금 국장님도 말씀해 주시고 위원장님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법조사가 차지하는 이제 위상의 문제이기도 하죠. 300여 평이 이제 초과가 됐어요. 그러면 일반적인 경우에 건축해 보신 분들은 알지만 그에 대한 시정명령, 수정에 대한 명령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대부분 원상복구를 하든지 훼손된 걸 원상복구를 장기간에 걸쳐 하든지 이렇게 되는 건데, 기왕 이게 늘어났으니 그 늘어난 대로 수정을 해서 새로 인정을 해주겠다, 그렇게 준공을 하자. 요 부분이 이제 포인트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많이 잊었지만 몇 년 전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셔요. 법조사에서 우리가 이제 옛날에, 지금은 바뀌었지만 산에 국립공원에 들어갈 때 입장료가 있었죠. 그중에 절반이 문화재 관람료라고, 내가 문화재를 보든 안 보든 해서 절반씩을 국립공원 내에 이제 큰 사찰들이 가져가고 했잖아요. 조계종 예. 관련돼서 이렇게 많이들 한 것 같은데, 그때 아예 산문 입구를 폐쇄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문경 상주 쪽으로 넘어오는 입구로 가면서 굉장히 지역민들이 엄청 당황하기도 하고 또 굉장히 비판을 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몇 년이 있었어요. 물론 다 이제 해결이 돼서 지금은 다르지만, 그러면 이게 이제 그 지역사회와의 상생 문제, 또 어떤 합법, 법을 지키는 문제, 여러 가지가 이제 복합적으로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을 우리 지역에서 차지하는, 또 대한민국에서 정말 명색이 조계종에 25개 교구가 있는데 제5교구 본찰이잖아요. 그 위상에 맞게 여러 가지를 정말 무겁게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로 황당한 상황인데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떠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까요? 네, 정 변호사님 먼저 해주실까요? 예, 이렇게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이 의회의 역할입니다. 이 부분이 이 일이 진행되면서 의회의 목소리나 감시, 견제의 기능이 있었는가 하는 의문도 들고, 의회와 더불어 시민들도 역시 행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최 국장님. 예, 자치단체의 관리감독 권한이 크다,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하지만 이게 결코 상징적이거나 의미만 있는 말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이든 시든 직접 사업을 진행하는 것보다 예산을 이렇게 쓰도록 한다거나 그 과정에 행정 절차를 하는 역할을 자치단체가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 관리감독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상징적인 의미를 넘어서 실질적인 의미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중요한 무게를 담고 있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한 전혀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다는 부분, 이 부분이 그냥 저희가 이제 이 성보박물관 휴관 관련해서 제가 어떠한 자료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어떠한 알림도 없었고, 보훈군도 마찬가지, 법주사도 마찬가지였는데, 마치 이렇게 지나가면 없던 일처럼 넘겨버리려고 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이거는 굉장히 중앙정부 혹은 감사원 차원에서의 문제제기나 감사 과정이 이어지더라도 굉장히 심도 깊게 처리하는 과정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행정의 대상자가 아무리 이 강자라 하더라도 원칙과 기준은 지켜줘야 돼야 된다라는 것이 이번에 교훈이 아닌가 싶습니다. 법주사가 보훈군에 차지하는 그 세수의 큰 역할을 차지하는 것은 명확관화할 텐데, 그렇다고 이렇게 준공을 2번씩이나 미루고 또 953제곱미터 약 300평을 더 넓혀주고 하는 그런 것들은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될 얘기죠. 모든 건물은 준공, 즉 사용 허가 이후에
가동을 해야 된다. 그래야 무허가 건물에서 개관식을 하는 어처구니 없는 장면을 우리는 다시 안 보게 된다. 모든 것이 다 원칙과 기준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예. 그럼 끝으로 눈에 띄는 댓글 살펴보겠습니다. 신 교수님. 네, 우리 법주사, 속리산 법주사가 지역의 대표 사찰을 넘어 대한민국의 대표 사찰로서 계속해서 우리 지역민들의 자부심으로 자리 잡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댓글보다는 34대 주지 정덕 스님의 말씀으로 댓글을 대신하겠습니다. 20, 30년 전에는 법주사와 인근 동네 주민들이 식구처럼 지낼 만큼 사이가 가까웠지만 지금은 관계가 좋지 않은 게 현실이다. 사찰과 마을이 함께 가지 않으면 서로 힘들어지는 만큼 법주사에서 먼저 다가가 손을 내밀며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실현해 나갈 것이다라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예, 최국장님. 예, 함축적이지만 좀 무게 있고 씁쓸한 말씀 해주셨는데요. 공사한 시공사, 의뢰한 법주사, 알고도 묵인한 공무원과 군수까지 모든 걸 다 갖췄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네 분 고맙습니다. 지역민의 관심을 끌었던 뉴스를 선정해서 오피니언 리더들과 함께 풀어본 월간 뉴스 분석. 지역의 문제를 깊이 들여다보면서 현실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충북시사토론창 11월 월간 뉴스 분석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